안녕하십니까, 국방매거진입니다. 이번 주 우리 군은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했을까요?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 흥미가 제대로 살아있는 진짜 국방을 맛봅니다. 국방을 보는 또 다른 시선, 국방매거진. 오늘도 풍성한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한 주간의 국방 소식을 짧고 간단하게 요리해봅니다. 뚝딱맨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국방 소식을 빠르게 정리드립니다. 촉박한 뉴스 3분 뚝딱. 이번 주엔 어떤 국방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많은 소식 중에 5가지를 골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거주지를 지원합니다. 해외에서 살다가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을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쉼터에 처음 입주하는 주인공은 중국 하얼빈에서 온 송경아 씨인데요. 송 씨는 해외 독립운동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군자금 모금 활동을 하던 독립운동가의 송종비 선생의 증손녀로 1년간 거주지 지원을 받습니다. 앞으로도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후손의 국내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2일까지 2주 더 연장했습니다. 국방부도 부대 관리 지침을 시달했는데요. 모든 군 장병의 휴가와 외출은 지금처럼 최소 범위 안에서 시행하되 거리두기 4단계와 3단계 지역에 지침 차별화를 둔다는 겁니다. 더불어 국방부는 부대 관리 지침 적용에 있어 장병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면서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군인의 사명인데요. 휴가를 나온 공군 장병이 지하철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학생을 구해 화제입니다. 지난달 30일 지하철을 기다리는 승강장 스크린도어 앞에 10대 여중생이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진영 병장은 망설임 없이 10대 여중생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인의 본분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여중생의 어머니 김강희 씨는 국민신문고에 이 병장의 미담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민간군 합동위원회 산하인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장병들의 기본 급식비를 10,000원 이상으로 올리고 브런치 등 특별식도 다양화하자는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내년 장병 기본 급식비가 11,000원 수준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별식과 관련한 사항도 소부대부터 시범 운용을 통해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독립의 역사와 함께한 생존 애국지사의 초상화 특별전이 서대문 형무소 10옥사에서 열렸습니다. 국가보훈처는 현재 생존해 계시는 애국지사 19분을 대상으로 오늘날 우리들이 애국지사들의 삶을 되새겨보고 그분들의 뜻을 기억하고자 하는 취지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3주간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우리들의 영웅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습니다라는 주제로 이분들이 우리 곁에 오래도록 계셔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 담았습니다. 초상화 작품들은 전시회가 끝나면 전시 기간 동안 형무소에 방문한 학생들이 쓴 감사엽서와 함께 생존 애국지사분께 전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촉박한 뉴스 3분 뚝딱이었습니다. 끝. 자, 이번에는 지난 사골처럼 우려낸 깊은 뉴스, 기자들의 속풀이를 제대로 듣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활력 또는 방위 산업입니다. 주요 내용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 순한 맛입니다. 자, 정부가 방위 산업의 힘을 제대로 모았다고 합니다. 지난 11일에 관계부처 회의가 열렸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먼저 지난 11일입니다. 국방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 공동 주관으로 회의가 열렸습니다. 방위 산업의 활력을 모색하고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방위 산업 육성과 수출 지원 대책을 논의한 겁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 드론 발전 전략과 한국산 우선 획득 제도 도입 방안, 그리고 로봇 활용 표준 공정 모델의 국방 분야 적용 방안 등이 논의가 됐습니다. 자,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정부가 연간 16조 원을 넘어선 방위력 개선비 등 무려 80% 이상을 국내 지출에 쓰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우선 방위력 개선비의 개념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네. 방위력 개선비란 군사력 건설과 유지에 드는 장비, 물자, 시설 등을 최초로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국방 예산을 모두 합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국내 비용이 늘어난다는 건 말 그대로 국군이 무기나 장비 도입 시에 국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K마크
붙여져 있는 거 우리나라 국산 제품들을 먼저 활용을 하겠다. 네, 맞습니다. 방위력 개선비 안 그래도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더 말씀을 좀 짚어주자면 방위력 개선비란 군사력 건설과 유지에 들은 장비, 물자, 시설 등 최초로 획득하는 모든 소요에 대한 예산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제도를 운영하면 있잖아요. 운영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네, 사실 이 방위력 개선비의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지난 2000년에는 5조 3천억 원대였던 방위력 개선비가 점진적으로 증가해서 지난 2014년에는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6조 원을 넘어섰고 내년에는 17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80% 이상을 국내 지출에 편성하면 연간 13조 원가량을 국산 무기와 장비 구입 등에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국방기술 제품의 국산화가 가속화되고 국내 고용 창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이제 기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돈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 돈이 늘어나는 만큼 국내 산업에 그만큼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부분이 주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11일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었는지 자세한 이야기는 지난 맛에서 나눠봅니다. 자, 지난 맛 키워드가 국산화, 드론, 로봇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사실 이번에 논의된 게 방금 보셨던 이 세 가지 항목인데 우선 국산화부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방위 산업에서 국산 제품을 많이 쓰게 하기 위한 뭐 어떤 방안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네. 이른바 한국산 우선 획득 제도라고 하는데요. 방사청은 국산 무기에 대한 가격 우위를 두는 차원에서 국내 개발과 국외 구매 검토 시에 국외 구매 비용에 대해 50% 할증, 1.5배죠. 할증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외 구매 검토할 때 국외 구매 비용, 그러니까 외국 거를 이제 살 때 50% 할증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그렇죠. 거죠. 뭐 이를테면 정책적으로 국산의 방위 산업을 보호를 네네. 해주겠다 그겁니다. 그런 내용인 것 같네요. 네. 자, 불가피하게 그래도 국외 구매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뭐 이 경우에도 국내 업체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내 업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기술 협력 생산 등의 방식으로 국내 업체를 더 많이 참여시키는 외국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제안서 평가 항목의 국산 부품 사용 비율과 국내 업체의 정비 사업 참여 정도를 포함시켜서 우리 업체의 참여를 조금 더 이렇게 유도하고 우리 업체가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좀 이런 방안들을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 아직 우리의 기술이 이만큼 올라오지를 못했는데 단순히 뭐 외국 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를테면 약간 뭐 밀어낸다거나 국내산 제품들은 무조건적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따지고 보면 부작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과도하게 경직된 구조로 운영을 할 경우엔 그런데요. 네. 한국은 육해공군의 무기 체계와 장구류의 상당 부분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첨단 고가치 장비 기술 분야에서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항공우주의 첨단 정찰 탐지 체계와 항전 체계 그리고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등의 분야에선 선진국들의 기술과 제품 도입이 불가피한데요. 따라서 이럴 경우엔 외국산 제품과 기술 도입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국내 지출 비중에 유연성을 주거나 적용 예외를 해주는 방안 등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사실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첨단 장비, 첨단 뭐 기술이라거나 고가치 장비 그리고 기술 분야에서는 사실 아직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두 번째 얘기인데 드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드론 얘기가 국방부가 드론 발전 전략을 또 같이 내놨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 네. 들어보시면 상당히 재밌는 내용인데요. 국내 드론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2022년에 3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용 드론을 구매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올해 예산인 62억 원에 비해 6배가 증가한 규모죠. 네. 네, 상당합니다. 또 빠르게 발전하는 민간 드론 기술을 제때 도입하기 위해서 구매 획득 절차를 크게 줄인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예산은 내년에 2배 증액된 금액입니다. 올해는 203억 원이었고 내년에는 614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산 증액은 기획재정부와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정부에서도 지금 드론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 증진을 해야겠다, 육성을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에서 같이 연계가 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드론 택시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죠? 자, 여기에 이어서 드론 물류 사업 얘기도 같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방부와 산업부가 도서 산간 지역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드론 물류 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상용화 사업에 참여를 하는 건데요. 국방부는 육군 31사단을 실증부대로 선정해 약 1개 중대나 대대 또는 특정 읍 면동 지역에 한해서 시험 비행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나마 이제 뭐 군사 지역에 대한 부분인 건데 이게 뭐 보안 부분도 사실 조금 해소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어쨌든 시험 비행 등을 하면서
도대체 뭘 살피겠다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다양한 것들을 살피긴 하는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네네. 약 10kg의 무게의 화물을 드론을 이용해 배달을 하게 됩니다. 일단 시범 비행을 통해 군 내부 수요 발굴을 살펴보게 되는 건데요. 또 지능형 관제 시스템과 안전 제어 기술, 차량용 도킹 시스템 등 민간 우수 기술을 군에 활용할 방안도 함께 검토가 됩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달 중에 세부 실증 계획이 수립되고 협의가 이뤄진다고 밝혔는데 실제 군을 대상으로 한 드론 배송 실증 사업은 다음 달 초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국방부도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연구라면. 그죠? 드론 기술 연구에도 국방부가 참여한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국방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 사업인데요. 네네. 국방부는 오는 9월부터 국방부 주도로 이른바 범부초 드론 기술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말하자면 군에서나 타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하는 드론 연구를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드론 기술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얘기를 먼저 들었는데 상반기에 효과를 좀 거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상반기에 좀 맛을 먼저 좀 봤습니다. 지난 1월 국방부는 산업부가 추진하는 수소 연료 전지 기반 탑재 중량 200kg 화물 드론 개발에 업무 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또 5월에는 전라남도의 드론 산업 발전과 민군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로봇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건데 첨단 로봇, 로봇을 군내에 활용하겠다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산업부가 제조 현장에서 작업이 열악한 공정을 선별해서 맞춤형 로봇을 투입하고 있는 시스템을 로봇 활용 표준 공정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군 급식 분야와 방위산업 분야에 활용한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게 또 어떻게 활용되는 겁니까? 네, 우선은 이제 군내 식당으로 들어갈 로봇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튀김, 볶음, 국, 취사 등 4개 작업에 적합한 로봇 활용 표준 모델을 개발을 해서 연내 육군훈련소 28연대 식당에서 시범 운용하는 게 골자입니다. 국방부는 향후 이를 야전부대 등 군 급식시설에 확대 보급할 계획인데요. 모든 급식 과정에 로봇을 활용하는 데모 급식시설 구축도 추진을 하게 됩니다. 내년부터 새로 구축하는 육군 급식시설 중에 시범 적용할 예정입니다. 자, 사실 좀 기대가 많이 되기도 합니다. 취사병들에 대한 어떤 노력도 많이 좀 다소 내려갈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자동차 등 제조 현장에서 적용돼 왔던 어떻게 보면 로봇 기술들, 로봇팔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로봇 공정 모델도 방위산업 분야에 적용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술 차량, 유도탄, 탄약 등의 방위산업 분야 제조 공정으로 확대가 된다는 건데요. 네. 우선은 연내에 방위산업 분야 5개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합니다. 네, 분야별로 보면 항공 분야 드릴링 등 방위산업 수요가 많은 공정은 로봇 활용 표준 공정 모델을 신규 개발할 방침입니다. 또 소량 생산, 수작업 위주의 방위산업 분야에도 로봇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예를 들어서 탄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수작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로봇 공정으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편하게 하겠다, 안전화도 좀 높이겠다라고 하는 부분 같은데,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군이 왜 이런 전략들을 세우고 있는지 이어서 매운맛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결국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걸 하는가? 왜 이게 중요하냐라는 건데 왜 합니까? 일단 가장 먼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미래 안보 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은 국방개혁 2.0과 스마트 국방혁신을 통해 첨단 과학기술군으로 진화하는 게 목표이기도 하죠. 미래 안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첨단 전력을 증강함과 동시에 이를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 수출 증대로 연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AI, 로봇,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기술을 국방에 적극 도입해서 군 과학 역량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 부분이 제일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사실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도 변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죠? 이런 요인도 여기에 좀 포함이 될까요? 최근 미중 갈등 국면에서 첨단 산업의 안보화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국가적으로 필요한 핵심 전략 기술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위해 안보와 산업을 아우르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방위산업은 자주국방 강화와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사업이기도 합니다. 자, 앞으로도 한국은 세계 9위의 국방과학 기술력을 6위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발전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로 가기 전에 숨 한번 돌리고 오겠습니다. SNS에 올라온 국방 소식들을 살펴봅니다. 밀리터리 카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밀리터리 카페입니다. 이번 주에는 SNS에서 소개된 우리 군의 소식을 알아봅니다. 먼저 육군입니다. 대한민국 1%에 도전한다. 5주간의 악명 높은 훈련을 통해 육군 최고의 유격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 유격 과정을 소개해드립니다. 악기상과 험난한 지형을 극복하고 진정한 레인저로 거듭나는 교육생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동북 유격장에서 펼쳐지는 전설적인 훈련, 육군 최상위 1%의 레인저를 만드는 과정을 함께 보실까요? 그 어려운 전문 유격 과정에 도전하는 강철 군인 4인방의 이야기입니다. 동북 유격장은 그 어느 때보다 열기가 가득하네요. 보기만 해도 아찔한 패스트로프 훈련부터 산악 극복 훈련, 전투 수영까지 치열한 훈련에 더위도 잊은 듯합니다. 20대 초반의 여군도, 30대 후반 최고령 상사도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불사릅니다. 육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는 레인저, 우리는 육군인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해군인데요. 뜨거운 햇살 아래 탄탄한 근육질의 남녀 사관생도들이 나타났습니다. 개교 75년 만에 최초로 열린 해군사관학교의 옥포 3종 경기 모습을 함께 보시죠. 물살을 가르고 산길을 달리며 폭염을 뚫고 한계에 도전합니다. 사관생도들의 체력과 정신력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옥포 3종 경기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해사인으로서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코스는 옥포만 일대의 산과 바다 일대로 구성됐는데 1.8km 평지 달리기, 1.5km 바다 수영, 3.8km 산악 달리기로 총 7km를 완주해야 합니다. 사관생도들의 체력과 정신력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경기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해사인으로서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레이스를 완주하는 사관생도에게는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갖췄다는 의미로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칭호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안전한 경기 진행을 위해서 코스 곳곳에 안전 요원들을 배치하고 수영 코스에는 안전보트를 운영하는 가운데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영예의 1위에 등극한 4학년 이정훈 생도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에게 해군사관생도의 패기와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희망과 응원을 보낼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입추가 지났는데도 폭염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는 요즘인데요. 폭염보다 더 뜨거운 우리 장병들의 열정 보고 왔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열정을 쏟는 장병들의 모습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니까 더운 날씨에 몸 상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밀리터리 카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자 속풀이 다음 주제로 이어갑니다. 다음 주제는 우리 군의 가장 뜨거운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하는데 조 기자, 안 그래도 더운데 가만히 있어도 더운 여름이잖아요. 그렇죠. 용광로를 다녀왔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국방뉴스로 보도가 된 내용이죠. 네. 육군 종합정비창 생산지원단 소식입니다. 안 그래도 더운 여름, 우리 군의 가장 뜨거운 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제가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상당히 핫한 주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너무 핫하죠. 그렇죠. 자, 시작부터 기대가 많이 되는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기 전에 코너 속 코너입니다. 기자의 비밀 수첩, 기자가 취재 중 만난 비하인드 이야기들을 6화 원칙으로 풀어봅니다. 22번째 장이죠? 네, 맞습니다. 비밀 수첩 22번째 장 취재한 네. 내용을 먼저 6화 원칙으로 풀어드립니다. 네, 먼저 누가입니다. 육군 종합정비창 생산지원단입니다. 그리고 연중 지속해서 이렇게 임무 수행하는 과정에 한 국면을 제가 취재를 한 건데 네. 안 그래도 더운 여름 40도가 넘는 공장에서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샘물보다 뜨거운 열정을 불태우면서 무기 체계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어 놓는 건데요. 네, 군 최후의 조달원이 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과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 기자, 먼저 종합정비창의 생산지원단이잖아요, 여기가. 예, 그렇죠. 이게 조금 사실 생소해요. 그렇죠. 어떤 곳입니까? 네, 일단 아무래도 많은 시청자분께서 생소해하실 것 같습니다. 생산지원단 설명 전에 먼저 육군 종합정비창이 뭘 하는 곳인지 알아야겠죠. 육군 종합정비창은 전군 지산 공통장비, 특수무기, 헬기 등에 대한 정비를 지원하는 부대입니다. 정비만 전문적으로 하는 부대이다 보니까 정비 기술을 직접 개발하기도 하고 야전 기술 지원이나 필요로 하는 부품을 제작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전차, 장갑차,
화포 등 담당하는 장비만 1000여 가지가 넘고 연간 3,900여 대의 장비와 37만 점의 부품을 자체 기술력으로 정비를 하고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 자체 기술력으로 이만큼 정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자, 생산지원단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이제 종합정비창 네.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행산지원단 이야기를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행산지원단은 일단 육군 종합정비창에서 가장 뜨거운 곳입니다. 네, 제가 취재했던 곳을 정확히 말하자면 생산지원단의 성형 가공 표면 처리 직장인데 이름이 상당히 길죠. 네네. 네, 뭐 주물 공정을 통해서 부품의 형태를 직접 제작하는 곳입니다. 주로 전투 장비의 수리 부속이나 군 장비의 특수 공구를 만들어서 야전 부대에 보급하는 업무를 하는데 이 부서 정말 중요한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 소량이지만 꼭 필요한 품목을 만든다는 건데요. 민간 업체의 소량 제작을 의뢰하면 또 이익이 나질 않으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또 기피하는 좀 그런 부품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품을 만들고 또 단종된 부품이나 해외 수입처럼 조달이 어려운 품목들을 직접 생산하면서 군 최후의 조달원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수입 부품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뭐 배나 비행기를 타고 들어와야 되는 건데 비싸기도 하고 그쵸. 시간도 걸리고 오래 걸리니까 네.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네요. 예. 자,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자, 그럼 어떤 곳인지는 이제는 안 것 같아요. 네. 어떤 곳인지는 알 것 같은데 생산지원단의 메인 작업이라고 하잖아요. 주물 공정 이게 뭡니까? 네, 뭐 주물 공정, 뭐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저도 뭐 방송으로나마 네. 좀 이런 용광로, 막 이제 그쵸, 이런 그쵸. 거 이런 거 보고 그랬는데 저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뭐 제 눈으로 보면서 우리 군에서 이런 일도 하는구나, 뭐 이런 그쵸. 생각이 또 절로 들었는데 주물 공정은 일단 설명을 드리면 모두 네. 6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1단계는 준비 작업으로 쇳물이 들어가는 형틀을 제작을 하게 되고 네. 다음으로는 2단계 고주파 유도 전기로를 이용해서 어. 쇳덩어리를 또 쇳물로 만들게 됩니다. 네. 네, 이 과정을 용융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때 쇳물의 온도는 약 1700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은 3단계죠. 쇳물을 처음에 만든 형틀에 주입하는 단계가 진행이 되고 다음은 형틀 파쇄, 그리고 후 처리 가공, 포장과 보급까지 이어지게 되는 과정으로 총 모두 6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비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군무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좀 네. 영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어디 진짜 중견기업이나 어디 기업체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같았는데 군무원이라고 얘기 들었고 주물 공정이 사실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네. 과거 이제 뭐 이런 대장장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쵸, 그쵸. 장이잖아요. 네.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조금 그분들께 군무원분들께 이력을 여쭤봤는데 아. 이분들 다 모두가 전문가들입니다. 아. 대부분 사람들이 주조 기능장, 금속 재료 기능장, 제강 기능장 등 업무와 관련된 기술의 기능장을 취득하신 분들이고 또 산업통상부 주관 전국 주조기술 경기대회 또 전국과 지방의 기능 경기대회에서 연속으로 수상을 또 이어오고 있는 경력도 제가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야, 정말 말 그대로 장인 중에 장인들이 네, 장인이죠. 모여서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마이스터라고 하잖아요, 그죠? 마이스터. 네, 장인들을 네, 표현을 할 때. 자, 정말 말 그대로 장인인데 조 기자. 아무리 이분들이 또 전문가지만 이 한여름이 뜨거운 한여름에 쇳물을 가지고 작업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더워도 너무 덥죠. 육군 네. 종합정비창이 경남 창원에 있습니다. 뭐 거기 사람들은 이제 창프리카라고도 이렇게 말을 그런가요? 하는데 네, 그만큼 더운 곳에서 뜨거운 쇳물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취재를 한 날에 한낮 최고 온도가 34도였고 작업이 한창이던 시각 작업장의 실내 온도는 42도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방열복, 방열화, 방열 장갑, 안전 두건까지 착용하면 보통 사람들은 뭐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작업하시는 분들과 똑같이 안전 장구를 착용해 봤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온몸에서 땀이 나고 네. 방열복이 순식간에 다 젖을 정도로 많은 양의 땀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 작업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는 게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작업자들의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이날 작업을 진행한 박명준 주무관의 인터뷰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옷을 되게 자주 빨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땀을 정말 많이 흘리기 때문에 평소보다 물을 엄청 많이 먹어야지 이제 좀 정신이 좀 돌아온다거나 좀 힘을 좀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인터뷰를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도 땀이 막 흥건한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는데 네. 사실 이렇게 힘든 작업 환경 속에서 이분들을 위한 뭐 어떤 시설이라거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네, 뭐 현장에서
봤는데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을 위한 시설물들이 따로 있었고 작업량이 많을 땐 이제 뭐 하루 6시간 이상 작업을 하시는 분들인 만큼 더위를 위한 장치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우선 작업장에는 이동식 에어컨과 대형 선풍기가 이곳저곳에 설치가 되어 있었고 작업자들의 휴식 장소와 샤워실을 별도로 마련해서 수시로 샤워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또 혹서기 기간에는 화채나 얼음 수박, 아이스크림 같은 간식을 상시 구비해서 더위를 조금이라도 식힐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힘든 작업 환경 속에서 야전 부대에서 힘든 훈련을 하는 친구들, 장병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일념 아니면 이거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힘든 작업인 만큼 대비 역시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자 마지막으로 내자로 말해요 한번 들어봐야죠. 네, 오늘 내자 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열치열입니다. 이열치열. 네, 그렇습니다. 네. 열을 열로써 다스린다는 뜻이죠. 무더운 여름, 뜨거운 작업 현장에서 그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에 우리 군의 무기나 각종 장비들이 재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응원하면서 오늘 내자 이열치열로 정했습니다. 자, 어찌됐건 그 취재 현장의 열기를 이곳 스튜디오까지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에 그대로 녹여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열정으로 더 네. 취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열정 보여주십시오. 네. 자,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내자로 말해요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1970년대 출범한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우리 국방, 우리 과학의 힘으로라는 가치를 내걸고 그동안 자주국방의 길을 닦아왔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세계 9위의 국방과학 기술력을 자랑하는 방산 수출국으로 당당히 자리 잡았는데 정부 정책과 연구개발 시스템의 효율적인 작용 그리고 방산 강국을 바라는 열망이 한데 어우러진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민간의 기술들을 활용해 군으로까지 확산시키는 오늘의 논의들이 민군 협력의 좋은 사례로 우리 국방력을 한 차원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국방 매거진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